안녕하세요. 신용글 교수입니다. 구장의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에게 벌써 9번째 시간이네요. 상당히 양이 많죠? 자, 이번 시간에는 위험회피 회계를 비교해보고요. 재주종이라는 게 무엇인지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다가 중단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라는 게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요거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외화 매수 통화 선도 계약을 외화 확정 계약의 위험회피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위험회피의 목적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정가치 위험회피, 또 하나는 현금으로 위험회피였는데요. 다시 한번 비교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정가치 위험회피 얘기를 적용할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봅니다. 외화 매수 선도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자고요. 매수를 하는 이유는 환율이 지금보다 올라갈 걸 예상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환율이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외화 선도계약에 대해서 파생상품 평가 이익을 인식하고요. 자산을 인식합니다. 이 선도계약의 위험회피 대상 항목인 확정계약에 대해서는 손실을 인식하면서 부채가 인식이 되죠. 어쨌거나 이익과 손실이 네팅이 되죠. 그래서 당기손익에는 영향이 없는데 문제는 자산도 늘어나고 부채도 늘어나는데 부채가 늘어나니까 부채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편 생각과 달리 외화 매수 선도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환율이 내려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반대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이 생기면서 파생상품 부채를 인식해요.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위험회피 대상 항목 확정계약에 대해서는 자산을 인식하면서 이익을 인식하는데 손실과 이익은 네팅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부채가 생겨요. 무조건 증가합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이쪽은 확정계약 부채, 이쪽은 파생상품 부채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높아져요. 외화를 매도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하는 이유는 이후 환율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반대 아니에요. 파생상품에 대해서 손실 생기면서 부채를 인식을 합니다. 반대로 확정계약에 대해서는 이익 인식하면서 자산인데 어쨌거나 여기 손실, 여기 이익이 네팅이 되고요. 당기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부채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매도 선도계약을 체결했는데 예상대로 환율이 하락을 했으면 파생상품에 대해서 이익, 자산을 인식하고요. 반대로 확정계약에 대해서는 손실과 부채를 인식을 하는데 이익 손실은 네팅이 되지만 여기 부채가 인식이 되니까 증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채 비율은 높아져요. 그러면 똑같은 외화 매수 매도 선도계약을 외화 확정계약하고 엮어 넣으면서 외화 확정계약에 외화가 이제 달러라고 할 때 기능 통화 금액의 현금 유입 유출액의 변동을 나는 회피하고자 한다. 그럼 현금으로 위험 회피 아니에요. 해볼게요. 외화 매수 선도계약인데 환율이 예상대로 올라갔으면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이익을 인식을 합니다. 자산을 인식하고 이게 OCI죠. 여기는 아무것도 인식을 안 하잖아요. 따라서 손익과는 상관이 없는데 자산만 인식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내려갑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건 그 다음인데요. 예상과 달리 환율이 내려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파생상품 평가 손실 OCI 요거 자본의 감소 아니에요. 한편 부채가 늘어납니다. 당기손익과는 무관한데 자본이 내려가고 부채가 올라가니까 부채 비율은 엄청 증가하게 돼요. 자, 이번에는 외화 매도 선도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예상과 달리 올라갔으면 파생상품 평가 손실과 부채를 인식을 하는데 자본이 내려가고 부채가 올라가니까 이쪽은 상관없고 엄청 부채 비율은 올라가고요. 반면에 예상한 대로 하락이 되면 파생상품 평가이익 OCI, 파생상품 자산이기 때문에 자본이 늘어나니까 부채 비율은 내려갑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땐 환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부채 비율은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런데 이쪽은 내려가기도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환율이 반대로 가게 되면 부채 비율이 엄청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외화 통화 선도 계약을 외화 확정 계약과 연계 지을 때 어떤 해지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죠. 810페이지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재조정입니다. 재조정이 뭐냐면 위험회피 관계가 처음에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있고요. 요거랑 위험회피 수단을 엮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쪽이 오를 때 이쪽이 내려가고 반대로 이쪽이 내려가면 이쪽이 올라가게끔 이렇게 역방향으로 지금 엮은 개념이 해지입니다. 그래서 100%
마이너스, 즉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라고 그러면은 정확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혹은 내려가고 올라가는 금액이 똑같을 거라고요. 1대1. 그런데 이 위험회피 비율과 관련된 위험회피의 effectiveness 테스트, 효과성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별로 역방향의 코릴레이션이 좀 낮은 것 같아. 그러면은 더 이상 해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때 과거에는 위험회피 회계를 중단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효과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위험관리의 목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중단하지 않고 요거를 위험회피 비율이 1대1에 가깝게 되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험관리 목적이 아예 바뀌었다면 이때는 위험회피 회계를 중단합니다. 지금 위험회피 비율을 조정한다고 했는데요. 자, 위험회피 비율이라는 게 위험회피 수단의 수량과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수량의 비율을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1대1이라고 보자고요. 요 수량, 근데 요 수량의 비율이 1대1인데 그런데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던 요 중간쯤 보고기간 말에 가보니까 효과성 테스트를 해보니 1.2대 1로 위험회피 수단의 수량이 더 많아진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1대1로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방법은 요거를 낮추든지 요 놈을 1이 아니라 1.2로 높이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위험회피 수단의 수량 감소, 대상 항목의 수량 증가 이런 식으로. 뭐 반대라면은 0.8을 1로 올리든지 2를 0.8로 내리든지 하면 되겠죠. 이와 같은 재조정 방법이 있는데요. 자, 사례를 한번 보십시다. 이게 3번인데 갑회사는 현금으로 위험회피 수단으로 파생상품을 지정을 했는데 보고기간 말 현재 파생상품에서 3천만큼 평가 이익이 발생했고요. 이 중 400은 오버헤지래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입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위험회피 회계 처리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평가이익 3천 하는 것만큼 이제 파생상품 자산을 인식을 하는데 이게 옆에 위험회피 이렇게 해놓은 건 뭐냐면 해지 목적으로 파생상품 자산을 활용했다는 뜻이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매매 목적도 가능하잖아요. 회사가 위험회피 대상 항목 없이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위험회피 3천 중에 400이 비효과적이니까 이건 PL 나머지 2,600은 OCI 해서 위험회피 현금으로 위험회피 적립금이라는 회계 처리를 한 거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위의 분기에서 파생상품의 자산을 매매 목적과 위험회피 목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회피라는 계정으로 표시를 했다라고 지금 써 있고요. 갑회사의 경영진은 향후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즉 오버헤지된 부분요 400을 줄이기 위해서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했던 파생상품 중 공정가치 3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험회피 수단에 지정해서 제외하기로 했어. 그래서 위험회피 비율을 재조정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은 파생상품 자산 중에 350을 대변으로 죽이면서 파생상품 자산 매매 목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OCI로 잡혀놨던 2,600의 위험회피 적립금도 그 비율만큼 죽여버려야죠. 그래서 이 OCI 죽이면서 파생상품 평가이익인데 303은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은 이 각주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전체 3,000분의 350의 비율만큼을 2,600에다가 곱하면은 303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재조정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험회피 회계를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위험회피 회계를 중단할 때 전체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만 중단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일부만 중단한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일부는 계속 간다는 이야기인데 먼저 전체 중단을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체 중단을 하는가? 위험관리 목적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으면 거기서 스탑입니다. 위험회피 수단이 매각됐거나 종료돼서 수단이 없는데 어떻게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겠어요? 3번은 위험회피 대상 항목과 위험회피 수단 간의 경제적 관계, 즉 마이너스 코릴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신용 위험의 효과가 너무 커 지배적이 되기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이 경제적 관계가 제대로 존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때는 몽땅 중단을 하고요. 부분 중단도 있는데요. 위험회피 관계를 재조정할 때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수량 중 일부가 더 이상 위험회피 관계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위험회피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그렇게 했죠? 이때 더 이상 위험회피 관계의 일부가 아닌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수량에 대해서만 위험회피 회계를 중단하고 일반 회계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2번
위험회피 대상 항목인 예상거래 수량의 일부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다면 더 이상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은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수량에 대해서만 중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단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를 중단하면 그 시점부터 더 이상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 안 하면 되고요.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즉 자산, 부채, 확정계약 등이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되는데 이 대상 항목 그리고 파생상품을 비롯한 이 위험회피 수단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일반 회계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상각호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야. 우리는 이미 앞에서 상각호 원가 측정 금융자산도 공정가치 위험회피 즉 페어밸류 해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회계 처리를 했었잖아요. 이런 금융자산의 경우에 공정가치 위험회피를 중단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일반 회계를 적용해야 되니까 그 시점에 유효이자를 재계산하자. 그리고 이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현금으로 위험회피를 중단할 때도 그때부터 전진적으로 더 이상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었던 자산, 부채 혹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는 애초에 회계 처리가 없었잖아요. 따라서 중단하더라도 회계 처리 변동은 없겠죠. 다만 위험회피 수단에 대해서 일반 회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정가치 변동을 그 이후부터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이미 인식해 놓았던 위험회피 수단에 대한 OCI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험회피 적립금. 이게 바로 현금으로 위험회피 적립금 이후의 회계 처리인데요. 후속적인 회계 처리. 위험회피 대상의 미래 현금 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은 같아. 중단은 했지만 그러면은 그 미래 현금 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으로 위험회피 적립금이 차손이 될 때까지 일단 내비를 뒀다가 미래 현금 흐름이 생길 때 즉시 당기손익 대체입니다. 한편 위험회피 대상 미래 현금 흐름이 더 이상 발생 안 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 OCI 누계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교재로는 814쪽에 7절입니다. 마지막 위험회피 회계 해외사업장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인데요. 오늘 이 해외사업장 순투자를 다 끝내지는 않고요. 개념만 이야기를 하고 관련 예제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다음 시간에 모두 종료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의의를 살펴보는데요. 해외사업장은 말 그대로 보고기업과 다른 국가 즉 외국에 혹은 다른 통화로 영업활동을 하는 종속기업이든 관계기업이든 뭐 공동기업, 지점 이런 것들이 모두 해외사업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외국에 소재하는 종속기업이고요. 그 외화로 여기서 외화는 달러라고 표시하자고요. 이런 사업장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사업장 순투자는 무엇인가? 종속기업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외 종속기업 등 해외사업장 순자산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 해당액이 해외사업장 순투자인데 해외사업장 순투자에 포함되는 화폐성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건데 해외사업장과 관련해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한테 달러 대여금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화폐성 항목이니까 언제고 받아야 되는데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대. 결제될 가능성도 낮대. 그러면은 애초에 돈을 준 게 다시 회수하려고 준 대여금이 아니라 주식 투자나 뭐가 다르겠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그 실질은 해외사업장 순투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미 8장에서도 한번 이 내용이 언급이 됐었어요. 자,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로 가보자고요.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에는 종속회사 투자 주식이 있을 거고요. 종속회사 투자. 그 다음에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도 있을 건데 이 해외사업장 순투자 중 이 지분 출자에 해당되는 종속기업 투자는 비화폐성 항목이니 환산 대상이 아니잖아요. 반면에 대여금은 해외사업장 순투자 중 화폐성 항목이기 때문에 이 외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비록 해외사업장 순투자에 해당되더라도 1021호에 따라서 무조건 화폐성 항목은 보고기간 말 환율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배기업 별도 재무제표하고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합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연결이라는 게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는 거 아니에요. 요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외환 차이가 해외사업장 순투자, 즉 지분 출자나 성격이 똑같으니 당기손익이 아니라 OCI로 대체하자. 이게 8장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화대여금의 외환 차이에 대한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외환 차이, 이득이든 손실이든 이와 같은 당기손익 과목을 잡아놨는데요. 요거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 PL 계정을 OCI 플러스 과목으로 혹은 손실 외환차익 요구를 죽이면서 외환차익 OCI 마이너스 계정으로 대체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위험 회피라는 건 뭔가?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을 지배기업의 표시통화, 즉 예를 들어 원화로 환산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외화 위험이 있겠는데요. 이 외화 위험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죽여버리고자 하는 것이 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위험 회피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상황을 보고요. 다음 시간에 숫자로 된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상황 1번은 이래요. 갑회사의 기능통화가 원화인 지배기업입니다. 한국의 지배기업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 1000달러를 은행으로부터 차입했어. 그러면 갑회사는 외화 차입금이 있겠습니다. 이 차입을 해서 미국의 현지법인인 의뢰사한테 대여했대요. 그럼 갑회사 재무제표에는 대여금도 있고 차입금도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요즘 뭐 달러, 대여금, 달러, 차입금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 상황 1을 도식화 해보자고요. 지배기업 별도 재무제표에는 외화대여금, 외화차입금이 모두 화폐성 항목이기 때문에 연도 말에 환율 변동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겠습니다만 대여금과 차입금 이쪽이 환산에 따른 이익이면 이쪽은 손실 아니에요. 이쪽이 손실이면 이쪽이 이익이고 그래서 당기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상쇄되어 없습니다. 그런데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으로부터 차입을 하잖아요. 따라서 외화 차입금이 있게 되는데 차입금이든 대여금이든 뭐든 이미 우리가 8장에서 배웠듯이 종속기업의 달러 재무제표를 즉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할 때 환산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모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하니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죠. 따라서 이 둘을 합친 연결재무제표에는 연결당기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위험회피 회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황 2번을 볼까요? 기능통화가 원화인 지배기업인 갑회사가 1000달러를 차입을 했어요. 근데 미국의 현지법인인 을한테 대여한 게 아니라 의뢰사에 지분을 취득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차입을 했고요. 갑회사는 여기에 종속회사 투자 주식이 잡혀 있는데 얘는 화폐성 항목, 얘는 비화폐성 항목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종속기업 투자라는 비화폐성 항목은 외환산 대상이 아니잖아요. 외화차입금은 환율 변동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쳐요. 지배기업 별도 재무제표에. 근데 종속기업 재무제표에는 지배로부터 현금이 들어왔고 내가 그거를 차입을 했든 아니면은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을 했든 상관없이 모든 외환 차이는 다 OCI 아닙니까? 당기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이 둘을 합치면 외화 차입금의 환율 변동 손익이 연결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 얘네들은 한식구 아니야. 그리고 얘한테 돈을 줬지만 그 돈은 살짝 빌려준 게 아니라 주식 투자에 사용한 건데 지분 투자. 이것이 연결당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해요.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해외사업장 순투자고요. 위험회피 수단은 요 외화 차입금을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을 합니다. 위험회피 수단으로 외화 차입금을 지정하는 순간에 외화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대체합니다. 마치 현금으로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 손익처럼 OCI로 인식을 한다. 굉장히 유사해요. 캐시플로우 해지처럼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기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황 3번을 볼까요? 갑회사가 기능통화 원화인 지배기업인데요. 이번에는 1000달러를 차입을 했는데 미국의 현지법인인 의뢰사한테 꽂았대요. 여기도 꽂았는데 그런데 꽂주기는 했는데 이놈이 해외 사업장 순투자에 해당을 한대. 즉 돌려받을 가능성도 낮고 조만간 회수할 계획도 없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자, 지배기업의 경우에는 어쨌거나 외화대여금, 외화차입금 모두 환율 변동 손익 화폐성 항목이니까 환산이익, 환산 손실을 인식을 할 거고 그게 상쇄가 되니까 당기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요. 종속기업 재무제표는 그 어떻게 회계 처리하든 표시통화 환산에 따른 외환 차이는 모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니까 당기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둘을 합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건 해외사업장 순투자에 해당하는 외화 대여금을 지배기업의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당기손익이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대체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차입금에 대한 환율 변동 손익이 그대로 연결재무제표에 남게 돼요. 그래서 연결당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위험의 피해계를 적용해요. 즉, 이 외화차입금을 해지 수단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제거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의 피해계를 적용하는 것이 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위험회피입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재무제표를 가지고 해외사업장 순투자 회계 처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